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최동원입니다. 작년 가을에 박흥식 교수님한테 이 세션에 대해서 소개를 받고 시작했을 때 이게 뭔지 모르고 쓴다는 사이버 마치 글을 좋아해서 많이 읽었었는데 다시 이게 글을 쓰려고 보니까 제가 한 번은 마치 글을 읽었었다는 추억만이 있을 뿐이지 진짜 기억나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교양으로서의 마치와 학술론으로서의 마치의 그 감격 속에서 굉장히 지난 4월 하루와 3월까지 한번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한 2, 3월 동안에 계속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계속 학교에 나왔는데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신이 무슨 문제입니다. 아니, 잘못한 거입니다. 그거 아니라고. 그렇지만 아직 부족한 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들어주십시오. 마치의 연구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합리모형, 합리성에 기초한 합리모형, 합리적 선택 이론에 대한 비판과 그에 대한 대안적 이론이에요. 근데 참 이게 어려운 작업이에요. 우리 여기 교수님들 입장에서 학생들에게 계십니다. 제가 정책학을 가르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정책 분석론까지 가르치고 합리 모형까지 가르칠 때는 학생들이 잘 따라와요. 근데 회사 모형, 마비시켓 모형 이쪽으로 갈수록 학생들의 표정이 좀 달라져요. 선생님, 선생님 말씀이 뭔 뜻인지 알겠는데 그래도 우리가 그래서 되겠어요. 우리가 좀 더 합리적으로 결정을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해요. 그 왜 그런가 하면은 합리성이나 합리성이나 합리적 선택이 하는 거는 적어도 사회과학에 있어서는 하나의 이론을 뛰어넘은 하나의 종교적 믿음과 같은 차원. 그래서 합리적이라는 단어의 동의어가 뭐겠어요? 지적이다, 합리적이다, 성공적이다, 제정신이다, 사려 있다, 자율적이다. 이게 아마 동의어입니다. 그러면 합리적인 합리모형에 대한 대안적 모형이라고 하면 되게 무식할 거다. 실패하고 제정신이 아니고 충동적인 타율적인 거다는 그런 선입견을 우리가 갖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합리적 선택 이론이라는 데서의 합리적이라는 단어의 선정이 다른 대안적 이론을 만들려고 찾아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점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가 하려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먼저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치는 제가 그 책에 보면 그 페이퍼에 되게 마치 생애를 부분을 쓰다가 마치가 살아있습니다. 86세 생애라는 단어가 되게 돌아가시는 단어인데 뭐 적절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가지고 그랬는데 양력에서 제가 나눴습니다만 상당히 마치는 제가 2번을 봤는데 참 인간적 매력이 있는 사람. 유튜브에 보면은 그 마치가 나오고 아주 대머리인데요. 근데 목소리도 굉장히 큽니다. 근데 학문적으로나 인간적으로는 매우 뛰어난 사람이고 매우 럭키한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이 이 글을 쓰면서 느꼈던 게 마치가 사이먼을 만나지 않았더라는 생각. 마치는 사이먼을 만나기 전에는 되게 그러니까 마치가 예일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예일대학의 당시 교수였던 로버트 날의 영향 때문에인지 파워 메저, 인플루언스 메저 이런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근데 마치가 사이먼과 이후에 58년도에 오가나이제이션을 쓰고 또 거기 카네기에서 사이언스학 비헤비어럴 티어리 오브 더 펌을 쓰고 나서부터는 그 다음부터의 마치의 글은 아주 일반적이에요. 그냥 모든 것이 다 동일한 팀 하에서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학자의 저희들 입장에서는 너무 부러운 거예요. 평생을 단일한 이슈를 가지고 똑같은 비슷한 이슈를 가지고 그걸 이렇게 스피너프 하면서 이렇게 자기의 영역을 넓혀나가는데 그럴 수 있었던 게 이 사람이 처음에 첫 번째 단추를 잘 잠갔다는 것 같아요. 여기 여러분들이 학생들을 다 행운하는 있어요. 여기 선생님들이 다 첫 단추를 잘 잠궈주실 거기 때문에
재밌을 것 같아서 써봤는데 한번 시간 나시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마취의 이제 본론으로 마취를 쓰면서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처음에 무엇을 쓸 것이냐, 무엇을 쓰지 않을 것이냐를 구분하는 거고, 두 번째로 무엇을 쓸 것이냐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가 참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다 비슷한 빔이에요. 오버레이션하면서 나오고 비해볼 기억이 없을 포함해서 나오는 얘기들.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다 53년도부터 2014년, 12년도까지 다 비슷한 빔으로 썼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클래시파이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참 힘들어서 저는 5가지 범주를 나눴는데 첫 번째가 조직론, 회사 이론 해가지고 60년대 작품, 50년대, 60년대 작품이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금방 넘어갈게요. 근데 재미있는 이슈는 제가 나중에 2000년대 초반에 어떤 인터뷰를 하면서 왜 그 책을 썼느냐, 두 번의 책을 썼느냐는 질문을 갖다가 봤는데 저는 그 부분이 여기 계신 분들이랑 나누고 싶은 가장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오거나이제이션을 사이먼가 썼던 거는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조직론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이론들에 대한 리저버어를 만드는 거예요. 스탑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이론과 가설과 명제들의 현실적인 타당성을 갖다 자기가 한번 점검해 보려고 만들었대요. 근데 마치랑 사이먼이 그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길이 없어요. 근데 일단은 그러니까 58년도 그림은 일단 그거를 거기서 보시면 그러니까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서부터 그 다음에 뭐 셀스닉의 뭐 벌슨의 그 관료제, 그 다음에 골드너의 관료제, 그 다음에 어드미니스트리티브 비헤이비어, 뭐 사이먼의 그 다음에 뭐 바나드의 펑션스 오브 인젝티브 이런 글들이 그냥 쭉 정리를 갖다 하는데 물론 정리하는 것이 시각은 좀 상당히 디시전 메이킹적이고 인포메이션 플로우라는 점이 좀 특징이 있을 뿐이지 그렇게 큰 뛰어난 저자이라고 보기 힘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글에 비하면. 근데 1963년도에 비에브럴 티오리 오브 더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겠지만은 이게 40주년, 45주년이 될 때마다 꼭 특집이 나와요. 그건 뭔가 하면 그만큼 아직도 경영학자나 또는 우리 행정학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이 글을 비트할 만한 조직론이 회사의 논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63년도에 책을 썼던 거는 당시에 신고전파의 경제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기계적인 차원의 회사 이론에 대한 대안적인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보자 라는 차원에서 그 글을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 글에 대해서는 많이 회사원이라고 해서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게 실증적으로 될 수 있었던 것이 사례 케이스 스타디를 갖다 토대로 해서 이론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케이스 스타디에서 나와 자기네들이 만든 이론에 대한 일반화를 갖다 만들어보고 다시 케이스 스타디와 다시 한번 그걸 갖다가 점검을 해가지고 양자의 궤도적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보시는 릴레이셔널 컨셉트. 뭐 uncertainty avoidance나 probabilistic search 하는 얘기가 그냥 가만히 앉아갖고 펜대 가지고 만들어낸 게 아니라 많은 회사의 사례를 보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이기는 이제 그만하고 두 번째가 이제 첫 번째 주진우가 1950년대 말 1960년대까지의 전작입니다. 1970년대, 60년대 말 70년대에 들면서 마치의 관심은 BBT로 이제 넘어가게 돼요. 모호성이라는. 모호성은 언서튼티와 다른 점이 언서튼티는 인포메이션이 많아지면은 극복될 수 있는 것에 비해서 모호성은 인포메이션이 아무리 많아져도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우리는 ambiguity 하면 preference ambiguity만 생각을 하는데 그게 가장 예를 들기 좋아서 그런 예를 많이 들었을 뿐이에요. 자, 봅시다. preference ambiguity는 뭐냐면요. rational choice 모델은 두 가지의 큰 미래에 대한 guess가 있고 예측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대안들의 미래의 결과에 대한 예측이에요.
우리 그거까지만 알지. 두 번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미래 내 프레퍼런스에 대한 예측이에요. 내가 지금 선택을 하지만 결과가 나타나는 건 미래 시점이에요. 근데 현재의 나와 결과가 발생하는 미래의 시점에 나의 프레퍼런스가 같다는 보장이 없어요. 경제학에서는 그건 단지 같다고 가정할 뿐이야. 어떻게 엑소지니어스하다고 외생적으로 주어졌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어저께 나와 오늘의 내가 다르듯이 일주일 후에 내가 다르고 1년 후에 내가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프레퍼런스에서 앰비기티는 쉽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그 정보가 나에 대한 정보가 아무리 많아져도 어떻게 그걸 갖다가 내가 미래에 대한 프레퍼런스를 알겠어요. 근데 프레퍼런스는 그러니까 앰비기티는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과거에도 있어요. 과거에 대한 거. 옛날에 뭔 일이 일어났고 왜 일어났고 이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일어났고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우리가 굉장히 모호한 경우가 많다. 그런 모호성의 세계를 갖다가 다비시켄 모델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세 가지의 오가나이즈 에너키로스로 갖다 설명을 했어요. 그게 선호, 인과관계, 참여라는 게 선호의 모호성, 인과관계의 모호성, 참여의 모호성이에요. 모호성의 세계를 오가나이즈 에너키라고 표현을 했고 그 세계에서는 디시전 메이킹이 합리모형이라는 것은 목표가 정해지면은 대안을 탐색하고 대안의 결과를 예측하고 선택을 하는 건데 그렇게 프로블럼과 솔루션과 초이스 오퍼튜니티가 리니어하고 양자가 연결되는 것이 카살리티에 의해서 연결되는 것에 비해서 다비시켄 모델은 그게 아니라 카살리티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남긴 게 뭐냐면 동시성이 사멀테이니티 그러니까 로직 오브 컨시퀀스나 로직 오브 카살리티가 로직 오브 사멀테이니티로 바뀌는 것이 다비시켄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의 의사결정 운영을 나가는 게 다비시켄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모호성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모호하니까 무엇이 필요하냐면 해석이 필요합니다. 해석은 give meaning to something 무엇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해석이에요. 우리는 의사결정이라고 하면 한국에서 의사결정을 지으면 결정이라는 디시전이라는 결과를 도출하는 것에 목표가 있어요. 근데 우리 일상생활에 보면은 결과의 도출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들을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들하고 치열한 선거를 거치지만 의사당에 나타나지 않아서 의견 정족수를 채워줍니다. 국정감사에 가보면은 질문은 열심히 하지만 대답은 안 드린다. 정책결정 과정에서 치열하게 싸우지만 집행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정책결정에 필요한 정보는 무지하게 수집을 하지만 막상 정책결정 과정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디시전메이킹이라는 것은 결정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의 해석이에요. 우리 조직, 나에 대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의 적이 누구고, 우리의 무근이 누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현재 과거에 있었던 우리의 그 경험의 의미가 뭐고,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되고, 우리를 보는 외부의 시간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거를 갖다가 의미를 부여하는 해석을 하고 그것을 조직 구성원들이 공유하게 되는 과정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더 중요한 거예요. 디시전 메이킹보다. 뭐 그런 얘기들이 그래서 우리가 해석이라는 얘기, 항상 해석하기나 이런 데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직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왜냐하면 모호성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은 모호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 번째가 적절성의 논리. 이게 저는 나치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텐데 로직 오브 어프로프리에이트니스인데 그러니까 로직 오브 컨시퀀스가 내셔널 초이스 모델이라는 마치의 행동 이론 액션 티어리가 있어야지 큰 이론이에요. 액션 티어리는 모든 티어리의 마이크로 파운데이션이 되기 때문에 액션 티어리가 없으면 사상 누각이에요. 마취에게 있어서 액션 티어리는 로직 오브 어프로프리에이트니스.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 사람은 자기의
직분에 맞게 행동한다. 그러니까 세 가지로 나눠요. 첫 번째, 지금이 어떤 상황이냐. 두 번째, 나는 누구냐. 세 번째, 나 같은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적절하냐. 어떠한 규칙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적절하냐. 이 적절성의 논리를 갖다 얘기하면은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하면 기분이 좀 서로는 길었는데 저런 당연한 말씀을 저렇게 상황이 이렇게 새로운 것을 발견하셨다는 것처럼 이렇게 교수님들한테 평소에 존경했는데 자꾸 얘기 듣는 순간에 마음을 잡겠습니다. 이게 부족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상황이 무엇인지 뭐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아버지지만 어떤 때 친구 같은 자식한테 친구같이 돼야 되고 또 어떤 경우는 내가 엄한 아버지가 돼야 돼요. 어떤 아버지가 돼야 될지 내가 몰라. 그 다음에 어떤 규칙이 따를지 몰라요. 우리가 상황이나 주체성이나 자아나 자기 역할이나 그 다음에 규칙이 단일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의 행동은 내셔널 초이스 모델에 못지않게 굉장히 그것을 서트풀하고 저지먼트가 들어가는 그러한 행위다 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거는 합리모형으로 설명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합리모형으로 그런 자들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런 구성을 이렇게 하면은 단기적으로는 그게 손해일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네 직분과 역할과 주체성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득이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거 내가 합리모형적으로 할 수 있어. 여러 대안 중에 나의 역할에 맞는 롤에 맞는 듀티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의 옵션으로서 대안으로서 너는 단지 그 대안을 선택했을 뿐이다 라는 식으로 합리모형적으로 로직업과 어프로프리니스를 갖다가 포괄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많아요. 우리 학생들 중에서 그런 질문하는 하고 굉장히 즐거워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러나 설명이 안 되는 부분도 너무 많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페이퍼를 여러 개 썼습니다만 조직에서 어떻게 우리가 일반적인 행동을 하죠. 왜 조직의 구성원들은 항상 바뀌는데 조직의 아웃컴은 항상 일반적이에요. 그 다음에 조직 내에서의 조직 구성원들의 행동은 항상 예측 가능해요. 왜냐? 그것이 만약에 합리모형적으로 미래에 대한 예측에 근거해서 행동을 하였다면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죠. 사람들은 기존에 미리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원래처럼 루틴에 따라서 행동하니까 조직 행동에 있어서 어떤 컨시스턴시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왜 사람들이 고위공직자나 고위 임원들이 검찰 출두를 앞두고 또는 검찰 출두를 하고 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합리모형적으로 설명이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러나 로직 오브 어프로프리니스에서는 설명이 가능한 게 뭐냐면 우리가 어프로프리트하다는 것의 적합성의 측면에는 어떤 도구적인 측면도 있지만 윤리적, 도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자기의 역할을 하지 못했을 때, 의무를 하지 못했을 때 오는 사람들의 오는 해악, 모멸감, 수치심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로직 오브 어프로프리니스는 적절성의 규칙은 합리적 선택이 설명할 수 없는 사람들의 윤리적, 도덕적인 행동을 설명이 가능하고 또 하나는 리더십 이론과 연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글의 맨 앞에 쓴 거 보면은 이게 마치가 무슨 시를 쓴 게 아니라 그 페이퍼에 하나인데 뭐냐면 우리가 보증이 있을 경우에만 남을 신뢰하고 돌려받을 수 있을 경우에만 남을 신뢰하고 유익한 경우에만 우리가 배운다고 하면 우리는 인간성에 있어서 큰 부분을 상실하는 것이다. 즉 결과가 어떻든 간에 우리는 자기의 주체성과 정체성에 맞게 행동한다는 것이 인간성의 중요한 본질인데 그거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얘기를 해요. 즉 뭐냐면 로직 오브 어프로프리니스에 의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 그게 바로 리더라는 거예요. 네
번째 조직학습 이론에 대해서는 적절한 규칙은 어디서 오느냐. 아까 얘기한 로직하고 어프로치니스에서 적절한 규칙은 어디서 오느냐. 러닝에서 온다. 과거로부터 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느냐. 원에서는 러닝에 의해서 바뀐다. 그러니까 조직의 형성과, 그러니까 규칙의 형성과 변화에 관한 문제인데, 제가 시간이 쫓겨가지고 좀, 두 가지가, 마치가 사실 조직 학습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마치의 기여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한 서너 가지 얘기들 제가 오늘 발표 시간에 두 가지만 해요. 하나는 어떤 병리적인 현상이에요. 항상 내셔널 초이스 모델에서는 마지막에 가면 이렇게 돼요. 처음에는 합리적으로 선택하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그것을 시행하다 보면은 결국은 합리적 선택 이론과 같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마치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러닝 또는 조직의 러닝은 굉장히 근시안적이에요. 미오픽하다. 근시안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글로벌 옵티멀리티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를 갖다가 후절절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아무리 열심히, 아주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저기 쥐덫에다가 한쪽에다가는 전기 충격을 주고 한쪽에다가는 먹이를 줘요. 쥐를 갖다 넣으면은 쥐는 수백 번을 하면은 풀어놓으면은 먹이한테로 가요. 이게 합리모형적인 질문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기 충격과 그 먹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매번 때마다. 그러면 쥐는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의 러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언가 배우려고 그래. 근데 쓸데없는 것도 배우고 배울 수 없는 것도 배워. 스퍼스티셔스 러닝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러닝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 하나는 이 부분은 마치의 공원이 뭔가 익스플로레이션과 익스플로이테이션의 트레이드오프입니다. 무슨 것이냐면 익스플로레이션이라는 것은 새로운 대안을 계속 찾는 거고 익스플로이테이션은 기존의 대안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활용해서 무엇을 얻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스롯 머신이 2대가 있어. 그 다음에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은 일정한 양이 있어. 그 중에 돈을 어떻게 하면 가장 많이 쓰죠? 둘 중에 어떤 슬롯 머신이 더 많은 돈을 주는 건지 먼저 익스플로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익스플로이테이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 트레이드오프가 사전적으로나 사후적으로 무엇이 옵티멀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셔널 초이스 모델이 러닝의 유니티를 받으려도 옵티멀한 글로벌 옵티멀리티를 찾을 수 없다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많은 컴피턴시 트레이딩이 페일리어 트레이딩이 하는 그런 트레이드 얘기를 하면서 재미있는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그다음에 제도론 마지막으로 제도론을 보면은 마치 제도론은 제가 느끼기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기 제도론 선생님 하얀색 교수님도 제도론 얘기하시는데 마치는 굉장히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도론을 하면서 새로운 이론을 만든 게 아니라 자기의 로직업을 어프로치니스, 자기의 오레이셔널 러닝, 자기의 앰비기티와 인터프리테이션, 자기의 바로지킨 모델을 그걸 가지고 제도론을 갖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80년대, 90년대 두 권의 책과 여러 권의 페이퍼가 있으면서도 일반적이에요. 마치는 어떤 글을 하면서 새삼스럽게 얘기를 하는 꺼내는 게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분류가 힘들다고 했는데 한번 그리고 마치가 강조하는 그 점은 또 다른 강조. 아까 얘기한 내셔널 초이스 모델의 한계와 마찬가지로 뭔가 여기서 이 컨텍스트에서 뭐라는 거냐면 inefficiency of histories. 역사 변동이나 정치 변동이라는 것은 항상 최적 efficient하지 않고 inefficient하다는 거예요. 역사는 이렇게 합리모형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리니하게 탁 가는 게 아니라 부글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때로는 최적의 경로, 때로는 서브옵티멀한 경로에 따라서 흐르게 되는데 그에 대한 이유들을 갖다가 상당히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합리모형과 제가 두 가지를 3번대로 정리를 할게요.
가지의 결론을 제가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한미모형과 마취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이냐. 한미모형은요, 기본적으로 너무 아름다운 모형이에요. 아름답다. 이피션트하고 아름다운 모형이에요. 아주 작은 과정을 가지고 많은 현상을 설명하는 아름다운, 굉장히 이피션트하고 스트롱한 모형이에요. 그리고 한미모형은 우리에게 희망을 줘요. 열심히 하면은 최선의 결과를 얻습니다. 할리우드 극장 영화만 해피엔딩 하는 거예요. 근데 마취는 얘기는 아주 마취가 문학과적인 기질이 아주 세기 때문에 글은 아주 아름다워.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 비판이죠. 마취의 논의의 시작은 내셔널 초이스 모델, 그거에 대한 비판, 거기에 대한 대안적 모델. 거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꼭 자기가 얘기한 대안적 모델의 한계,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할 수 있는 어드바이스, 그런데 내 어드바이스의 또 한계.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마치 뭔가 열심히 배운 것 같은데 항상 시작은 의점에 또 온 것 같아요. 뭔가 조금 좀 와이즈해지기 표적인데 그러나 결국은 항상 불안정한 그 상태로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페이퍼를 글을 썼다가 제가 지웠는데 이런 센텐스 중에 산타클로스 같다. 어렸을 적에 산타클로스가 있어서 얼마나 좋았어요. 근데 국민학교 졸업할 때까지 산타클로스가 있다고 국경 있고 학생들과 자기 친구들과 살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산타클로스가 없다는 걸 갖다 아는 것이 더 좋은 것이 그게 나쁜 건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터면서 다 배웠잖아요. 산타클로스에 대한 아주 아름다운 추억을 가슴에 간직하고 산타클로스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갖다 씁쓸하게 인정해야 된다. 그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한미모형은 나는 절대적으로 없어지지 않고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는 모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근데 이런 생각이 필요합니다. 한미모형과 마취의 그 로지컬 오퍼튜니티스 같은 얘기를 우리에게 너무 이거 아니면 저거다의 입장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 이럴 수 있는 한미모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 합리적으로 선택하지 않는 건 바보예요. 그리고 이게 설명돼서 한미모형은 설명이 어플라이 돼서 없는데 이걸 갖다가 고집하는 건 우둔한 게 그러니까 양자의 조화라는 거는 사실은 나이스한 워드고 뭔가 자기가 얘기가 좋은 얘기가 없을 때 그냥 끝내보자 얼버무리려고 하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양자의 어떤 조화가 무엇인지를 갖다가 우리에게 주는 숙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썼던 부분은 뭐냐면은 그러면 마취의 이론을 갖다 우리 정책 연구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마지막에 썼는데 마취에 대해서는 우리는 50년대, 60년대 또는 70년대, 72년대 바로시킨 모델까지는 많은 논의가 굉장히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사실 더 중요한 로지컬 어프로프리에이트나 또는 조직 학습이나 제도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공부를 더 필요한 것 같고 만약 그럴 경우에 어떤 분야에 적용될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썼어요. 그 다음에 한 부분에 조직 규제 개혁, 규제 완화가 요즘 왜 안 되고 있는데 규제 완화가 왜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 왜 그러한 조직 학습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마취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어떠한 인베스티게이션이 어떠한 리서치가 가능한 것인가 제가 한 3여 페이지 정도로 쓰고